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기출문제집 해설 강의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뭐 문제의 은행식이 아니고요. 매년 새롭게 만들어지거든요. 어떻게 만들까요? 그 출제하시는 분이. 아마 이러겠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기존에 출제된 문제를 드리면서 그동안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참고하셔서 문제를 내주십시오 라고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참고를 해가지고 올해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냐면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하고 올해 나오는 문제는 거의 유사하다. 그지? 거의 유사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참고라는 곳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대단히 유사하겠죠. 근데 문제는 똑같은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는다. 왜요? 참고하라고 그 어떤 자료를 줬더니 그거를 그대로 베끼면은 돈 받기가 쪽팔리죠. 그죠? 그러니까 참고만 할 뿐이지 뭐 할 수는 없어요. 베낄 수는 없으니까 유사하긴 하되 똑같은 문제는 한 문제도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기출 문제는 좀 풀어 보셔야 됩니다. 왜요? 반드시 유사하니까. 그렇지만 단순히 문제와 답을 기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똑같은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기출 문제도 정확하게 내 거로 만들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집을 풀어볼 겁니다. 민법 기출 문제집은요, 최근에 5년 동안만 나온 것만 실었습니다. 그래서 5, 4, 20에서 정확히 200문제가 되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래된 문제들은 참고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최근에 한 5년 정도 낸 거 가지고 참고해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최근 5년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기출문제집은 요 최근 5년 동안 출제됐던 200문제를 가지고 교재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면 솔직히 합격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초적인 지식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본서 강의도 빠짐없이 3회 이상 반복하시고 나서 기출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푸시면요. 일단 문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 가지고 겁을 내셔가지고 아유 힘들구나 지레 포기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답을 무작정 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서 과정을 좀 보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푸셨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서를 한 번 내지 두 번은 기본서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세 번째 볼 때는 기본서 부분에서 어떤 한 단원을 공부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뭐죠?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한 부분 보시고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기본서와 함께 세 번째는 반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출문제만 쭉 한번 정리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교재 12페이지죠. 챕터 1에서 권리변동 및 법률행위가 나오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5년 동안 나온 문제만 출제됐다 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지 어느 부분이 반복해서 나오는지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데도 또 이 기출문제집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1번에서 준법률행위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출제하고 있고요. 일단 법률행위와 준법률의 차이점이 뭐죠?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는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는 준법률행위고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가 있는데 의사의 통지란 뭐죠?
이미 형성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 통지해주는 걸 말하고 각종 최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거든요.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채무이행의 최고 이렇게 되고 나머지 1, 2, 4, 5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중에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에 해당하죠?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자 요건에 관해서는 우리가 가끔 시험 문제를 내고 있고요. 뭐 출제 가능성이 의외로 또 높은 분야이기도 한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성립 요건이라는 것이 있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서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물계약이죠.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란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니까요. 요물계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물건들은 다 계약,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됩니다. 요물계약에 뭐가 있죠?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 현상가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효하기 위한 요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의사표시가 일단 합치돼야 되고요. 또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고요. 또 목적에 대해서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1번적 유효요건이라고 하고요. 특별 유효요건으로서 항상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야 될 생각, 잊어버리면 안 되는 생각이 뭐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란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니까요.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다 뭐죠? 유효하기 위한 유효요건인 거죠.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된다. 유동적 무효고 추인은 뭐죠? 유효요건이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무효지만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된다. 이것도 뭐예요? 유동적 무효고 허가는 뭐죠? 유효요건이죠. 또 정지 조건이라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 조건이니까 정지 조건의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유효하기 위한 뭐죠? 유효요건이고 마지막으로 시기부 법률행위도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이것도 유동적 무효고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 유효요건과 관련해서 항상 조심할 것이 뭐냐면 농지 거래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경작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농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고요. 따라서 자신이 경작자라는 점을 뭐예요? 증명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첨부해야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농지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은 유효해요. 다만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뭐만 못할 뿐이냐면 등기만 못할 뿐이거든요. 매매가 무효인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농지 취득 증명은 유효요건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니므로 2번의 답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3번 농지 거래 계약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여러 형태의 문제는 그닥 잘 되는 건 아닌데 일단 2번을 보시면 상대방 없는 단독회의에서 계약의 해지가 나오거든요.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하고자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도 뭐죠? 단독행위는 맞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야, 나 계약 해제하겠다 라고 의사표시는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4번.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이건 일부러 용어를 바꾼 거죠. 우리가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뉘고요. 처분행위가 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뉩니다. 채권행위라는 것은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고요. 따라서 채권이 발생한다면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해요? 채무, 의무가 발생하니까 이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의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거고요. 또 처분행위는 물권행위가 있는데 물권행위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요. 준물권행위는 물권에 준한다는 말은 물권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권이 아닌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4번에서 1번 교환이나 2번 임대차나 3번 재매매 예약이나 4번 주택매매계약은 매매겠죠. 이러한 계약들은 결국 무엇을 발생시키냐면 채권을 발생시키거든요. 그죠? 제가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에 따라서 저에게 물권이 생기는 건 아니죠.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생기니까 이러한 계약들은 결국 채권을 발생시키니까 의무 부담행위인데 답은 뭐죠? 5번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자, 을이에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에게 뭐가 생깁니까? 채권이 생기니까 1억을 빌려주는 행위는 채권을 발생시켰다.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거든요. 근데 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병에게 뭘 했냐면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채권을 양도했다 그래서 채권이 새롭게 바뀌는 건 아닌 거죠. 채권이 새롭게 발생하는 건 아닌 거죠. 다만 을에서 병으로 채권이 넘어간다. 물권이 아닌 채권이 변동되는 거니까 이 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고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일단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는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세금 회피 이런 얘기죠. 세금이 부과됐는데 그것을 꼭 내고 싶은 사람은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면 누구나 다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채무 회피, 또 비자금 범죄 자금을 모으는 것은 반사회적이지만 그것을 숨기는 행위, 은닉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뭐 투기행위, 이것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투기는 왜 하는 거죠? 이익을 취하려고요. 그것도 일종의 인간의 본성 발현인 거죠. 그래서 5번 보시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그러면 뭐가 답이냐면은 4번 중간생략 등기가 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는 왜 하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반사회적입니다. 1번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반사회적이고요. 2번 불륜관계 뭐 반사회적이겠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제2매수인 또는 수증자가 적극 가담했으면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반사회적이고요. 5번 공무원이 뭐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돈 받고 하기로 했으면 반사회적인 거죠. 답은 4번이네요. 6번 먼저 볼까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과도하고 중한 위약벌, 사회질서에 반하겠죠. 답만 볼까요? 5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돈 갚기 싫어서죠. 채무회피죠. 따라서 이것도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7번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무허가 건물 임대 물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니은번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을 체결한 계약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지 반사회적이겠죠. 그죠? 그죠? 이런 얘기고. 디귿번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장점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근데 조심할 것은 최근 우리 대법원 판례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변호사는 민사소송에 대한 성공보수 받을 수 있고요. 물론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다만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리을번입니다. 수사기관의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고 뭐 따질 필요 없습니다. 허위로 진술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고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8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7회니까 작년도 문제죠. 작년도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기억 강박입니다. 자, 강박이 있으면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반사회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우리 민법에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니은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말로 뭐죠? 채무회피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디귿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세금회피네요. 세금회피도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리을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인데 이게 일종의 이중매매입니다. 그죠? 일단 저당권이든 뭐 매매든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지만 매수인이 또는 저당권자가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졌다면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리을번만 반사회적이네. 답은 뭐죠? 2번이죠. 9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을에게 팔고 또다시 병에게 팔았으니까 이중매매인데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2매수인인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병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갑이 을에게 팔고 갑이 또다시 병에게 팔고 병에게 뭐까지 해줬어요?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아직도 유효한 상태이지만 병에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더 이상 을에게 등기해주는 것이 불가능하죠. 이행불능입니다. 따라서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나요? 자, 이런 문제죠.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등기도 무효거든요. 그래서 을은 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만 있는 상태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입니다. 그런가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러 요구할 수 있는 뭐예요? 채권이 있다면 갑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지게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상대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을은 갑한테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병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언정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병으로부터 X 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죠?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하냐면 보호받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만약 병의 대리 무가 갑을 대리하여 X 토지를 매수했어요. 자, 이거 우리가 대리에서 공부할 거죠. 자, 의사를 결정하고요.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행위라는 거는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대리인. 따라서 궁박과 착오에 있어서 중요 부분을 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 가지고 따져야 되냐면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중매매가 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져야 되고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의 배임행위에 병이 뭐예요? 적극 가담했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병의 대리인 무가 이중매매에 대해서 적극 가담했다면 병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답은 5번이죠. 10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중매매인데 보시면 이게 9회 때가 9번 문제는 26회 때고 10번 문제는 뭐죠? 25회 때고 작년도 27회 때는 이중매매가 정확히 이런 형태로는 안 나왔어요. 비슷한 지문으로는 나왔지만 그죠? 근데 나오면 사실관계는 어떻게 똑같습니다. 보시면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행위 어떻게 해요?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받은 경우나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똑같죠, 그죠? 사례는 뭐죠? 정형적입니다. 4번 보시면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이중매매에 대해서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11번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꼼꼼히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편이고요.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X. 왜냐하면 증여는 항상 현재의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증여에 대해서는 백사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답은 뭐죠? 2번이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이 뭐죠? 5번이죠. 경매가 불공정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증여와 그 다음에 경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기시면 12번이죠.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말하는데 1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무경험이라는 것은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을 말해요. 특정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법대를 나왔고 전국을 다니면서 민법을 강의하는 사람인데 일반적인 시각에서 저를 무경험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 난생 처음 토끼를 구입했단 말이죠. 저는 토끼를 구입해 본 적은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래도 저 행위는 무경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끼를 구입한다 같은 특정 거래에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이 무경험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1번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한다. X고요. 앞뒤가 먼저 뒤바뀌어 있는 것이죠. 2번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2번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물론 4번 부재수 합의도 합의 계약이니까 백사조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주관적 요건에 대한 폭리자의 이용 의사 내지는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가 필요하니까 5번은 뭐죠? 특별히 맞는 질문이고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죠? 13번입니다. 갑은 을소의 X토지를 임차에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를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자, 법률 해석인데요.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겁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지금 이 사람들의 의사는 뭐죠? X토지인데 계약서의 표시는 뭐라고 했어요? Y토지. 그러면 규범적 해석이면 Y토지일 것이고 자연적 해석이면 뭐예요? X토지겠죠. 그럼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앞에 보시면 갑은 을소유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그러면 당사자는 모두가 매매 대상이 X토지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는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예요. 따라서 의사대로 내심적 의사대로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착오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문제되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3번과 4번은 X예요. 왜요? 자연적 해석이 되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맞는 것은 1번 하나만이 답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다. 그 X토지 여기까지 그려볼까요? 그죠? 그럼 보자고요. 지금 갑의 의사는 제곱미터당 얼마입니까? 98만 원. 그죠? 근데 계약서에는 표시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89만 원.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에 해석을 하는데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원칙적으로 89만 원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기죠. 그죠? 따라서 2번 보시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맞습니다. 왜요? 원칙이 뭐죠?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요.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X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건데 일단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어떻게 해요? 또 팔아먹었으니까 이제 뭐가 된 거죠? 이중매매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률행위 해석과 이중매매가 혼합되어 있는 문제죠. 1번은 맞습니다. 뭐 어디 봐도 사기는 없습니다. 사기를 이는 취소할 수가 없고요. 3번 보시면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고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까요. 4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나 그러면 결국은 요거는 98만 원에 합의가 됐다는 말은 자연적 해석이거든요.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항상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합니다. 5번 만일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정이 X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 유효를 추정할 수 있다. X입니다.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